일단 수급적으로도 지점 많은 회사들은 다 느끼고 있는데 요새 지점에 몹시 바쁜 상황입니다. 손님들이 뭐든 해야 되겠다. 고객 예탁금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관련된 유동성 대기 자금들이 여전히 많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큰 틀에서 자산 배분상으로는 주식이 계속 유리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 채권의 메릿이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주식 채권에 대해서 글로벌 연기금들의 환급률 6대4, 저희는 이 4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자기의 재정, 국채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가 남발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한테 진짜 40%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 센터장님, 새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예상을 좀 하셨던 결과일까요? 방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보는 바와 같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올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전망하면서 이제 각 하우스들마다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어떤 부분에 올해 주목하고 계신지 한번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조건 AI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도 AI와 반도체, 리스크도 AI와 반도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AI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하는 분야고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된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쪽에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회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추가적인 기회 요인? 추가적인 어떤 섹터나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AI 투자 사이클은 계속되고 엔비디아 중심 AI가 좋다 이런 거 이외에도 좀 더 새롭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나 아니면은 미래에셋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일단 큰 틀에서 자산 배분상으로는 주식이 계속 유리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채권의 메릿이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주식만 할 게 아니라 골드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내에서는 AI 쪽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차별화가 수익 모델에 따라서 수익화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냐에 따른 어떤 차별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AI 외적으로는 인플레 해치 플레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sek터로 보면은 반도체 외의 어떤 섹터로 봤을 때는 조선이나 전력기기 또는 증권업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시장 끌고 왔던 주주들이 당분간은 그 주가 모멘텀들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매크로 쪽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주니어 애널리스트 때도 그 센터장님 보고서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쪽 좀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은 사실 그 지금 시장에 좋은 거 다들 알고 있고 AI가 간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저희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과 전망들을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조금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정말 올해 어떻게 보면 22년 러우 사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를 깨트릴 만한 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낮아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결론적인 생각은 인하가 좀 늦어지는 거 가지고 시장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인상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근데 그런 부분만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 기조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훼손되지 않는다. 속도의 문제만 좀 있을 뿐인 거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접적으로 충격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나 관세가 이제 갑자기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거나 그런 좀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관세 자체보다는요.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관세 유예 조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서 취해주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타코 플레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크진 않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생각하는 바는 그거 아니어도 네.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는 플레이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재정 정책을 계속 확장적으로 가져간다든지, 네. 또는 연준이 뭐 금리를 인하 안 해도 실질적으로 QE를 다시 이제 재가동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유동성 또는 재정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돈을 풀어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형성되게 하는 네. 그런 플레이들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QE라고 하시면은 그때 12월 FOMC 때 연준이 결정했던 어떻게 뭐 소규모 QE 뭐 이런 식의 미니 QE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연준이 아니요, 뭔가 액션을 아니요, 취할 아니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다 단기 시장을 갖다가 좀 겨냥해서 돈을 푼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월간 그렇게 이제 400억씩 돈을 풀게 되면 네. 단기 자금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여윳돈이 생기면 결국은 그 돈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QE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QE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이 신용 팽창의 수준이 전 세계적인 신용 팽창의 수준이 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이미 그 상황인데 작년에 어쨌든 금리나 2025년도에도 금리나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글로벌리 그 효과 그에 따른 이 후행 시차 효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돈이 더 유동성이 더 풀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 상황에서 또 이제 QE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돈을 풀어주는 액션 자체가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운용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미국 은행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동성 여건은 되게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당분간 그 방향은 유지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안 꺾일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요단에서도 물가 압력들이 올라오고 그럼요. 예, 비단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인다는 거랑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건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센터장님께서는 그냥 쉽게 안 꺾인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막 미국 헤드라인 CPI가 다시 3% 이상으로 막 오른 그만한 리스크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 2022년도에 큰 거 겪었지 않았습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연준이 막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걱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좀 그냥 고인플레, 고금리, 고착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인플레, 고금리, 고착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예전에 뭐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보면 연준이 고금리 기조 유지하다가 한번 전환하면은 네. 저금리로 바로 갔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중간에 있는 중금리 영역에서 이제 상당 부분 머물러 있는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뭐 어떻게 잘하다 보면 기준금리가 3% 또는 그 이하로도 인하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올해 진짜 한 번 정도 하면 네. 더 하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아,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산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 아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동성 여건이 너무 여유로워요. 그리고 연준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QE를 또 하고 있고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어쨌든 유동성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동성은 계속해서 받쳐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점도표 상으로는 12월 FOMC 때 올해 한 번 인하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와치를 보면 시장은 2번 혹은 3번을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3월 FOMC 때 점도표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우리는 연내 한 번만 할 거다. 네. 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실망은 하진 않을 거다.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3월 FOMC가 사실상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연준이 계속 그 약간 고자세를 유지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아주 무거운 주식들은 잘 안 움직이는 형태로 좀 가고 있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스몰캡 들의 이제 변화가 되게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몰캡들이 만일에 이제 3월 FOMC 전까지 많이 움직인다. 네. 라고 한다면
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아. 예, 근데 뭐 그냥 뭐 온건하게 노멀하게 좀 올라가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네네.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도 이제 네. 시장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달러 네. 인덱스가 지금 한 97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달러 약세 전망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네.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약세 전망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이제 저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달러 약세 콜을 했었어요. 저희도 네네. 예, 했었고 중반 이후로 이제 작년 연 중반 지나면서 가을철 지나면서 이제 좀 뷰를 바꾼 상황인데요. 작년 그 상반기에 달러가 약할 때는 유로화가 좀 세져서 좀 받쳐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환율은 상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약해지려면 무조건 한쪽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은 유로화 강세 국면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앞으로 약해진다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유로화 강세 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네요. 네.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더라고요. 50%. 유로화는 57%를 차지하는데 유로화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화도 10%가 넘어가고 거기다가 뭐 스위스 프랑도 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통화를 다 합치면 80%가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해서 달러 약세는 곧 유럽 통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건데 유럽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죠. 좋지 않죠. 예, 저 가져오신 차트 보면은 네. 저게 딱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의 어떤 힘, 네. 경제 성장력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2010년대에도 보시는 대로 성장률의 격차가 100bp,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2020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성장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성장률 격차가 이렇게 나면서 이 경제 규모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유럽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혁신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AI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유럽 기업 얘기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사실. 거의 없었죠. 차라리 한국 기업이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 당연히 많고, 음, 예, 혁신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 뭐 러시아발 전쟁 이후로 에너지 가격 뭐 올라가고 하면서 독일의 제조 경쟁력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이 아니라 2024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독일향 FDI가 전년 대비해서 60%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독일이 걱정스럽다는 얘기는 결국 유럽 전체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유럽의 대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 전망마저도 안 좋으니까 FDI 자금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FDI 자금은 외국인들의 미국 자금인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공장을 짓고 또는 이제 어떤 회사를 갖다 사고 이런 걸 갖다가 네. 의미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비전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유로화가 얼마나 세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어떻게 이제 유로화가 조금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속 가능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향후에 약해진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예. 그렇게 달러 저는-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뭐 97, 98 포인트인데 네. 95 포인트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어렵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이게 숫자를 딱 선을 긋기는 되게 어렵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약세가 제한이 된다. 뭐 심지어 강할 수도 있다.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쵸, 최근에 달러화 인덱스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네. 달러원 환율은 오히려 잘 안 빠지고 상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같이 갔는데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달러화가 위로 돌아서면은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그냥 대략 평평할 것이다. 네.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이런 정도의 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원화의 상대 약세라는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압력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음, 특히 중국한테 많이 밀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를 빼고 제외하면 다 뒤집혔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이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하고 한국이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실제로. 네. 그래서
그게 특히나 중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하고 중국이 겹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요. 네. 그래서 위안화가 최근에 또 강세로 갔는데 원화는 전혀 못 따라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본질적인 이유고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어떤 현상을 야기하고 있냐면 네.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 주식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차트를 보니까 진짜로 그냥 해외 주식 열심히 사고 계시네요. 서학개미분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죠. 예, 사고 있지만 사실 국내 주식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우리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플로우 관점으로 뭐 올해 얼마나 나갔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2025년도에 해외 주식 사는 돈이 많이 나갔긴 했지만 스톡 개념으로 봤을 때 잔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샀을 때 경험치도 되게 좋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혁신 기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2배, 3배 나는 그런 스몰캡 종목들도 많고 투자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조 경쟁력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식 자금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원화의 상대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되게 좋아요. 네.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 네네. 올해도 이제 반도체가 원체 좋아가지고 흑자 규모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화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를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 근데 어쨌든 달러 원 환율이 그렇게 잘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는 저희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센터장님, 최근에 원화가 엔화와 좀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네.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화는 뭐 강세로 가진 않고 있고요. 네. 이 같은 흐름이 국내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엔화하고 원화의 동조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한국도 나름 또 제조 경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막 약해지는데 원화가 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에 이제 원화가 약세 동조성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건데 인상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상을 조금씩 하지만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서 금리 격차는 여전히 이제 일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해주고 있거든요. 금리 차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이 되게 크리티컬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차가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하고자 하는 돈이 나가요.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이제 모여서 엔화가 그렇게 세지지는 않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 종합을 해보면은 네. 일단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은 되지만 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어려운 네.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뭐 주식, 채권, 대체, 원자재 이런 자산군들 중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올해 전략을 설정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비교할 때 특히 이제 가장 단순하게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해 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장기적인 성과가 채권보다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러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2005년 이후로 이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채권 지수는 올라가는 게 별로 안 보이죠. 네네. 올라가긴 한 겁니다,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주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의 100% 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제가 뭐 화살표 해놓은 데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가 고점이 되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그렇죠. 공포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채권을 투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주식에 100% 하진 못하고 뭐 우리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이 옛날부터 취해왔던 환급률은 주식 채권 6대4 네.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주식 중심으로 계속 가면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괜찮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특히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런 어떤 대규모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올해 내에 뭐 그냥 쉽게 복구하지 못하는 네. 크게 망가졌다가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아시아 쪽을 나눠서 봤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로 나누는 게 유리할까요? 비중을 그거는 절대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다 개인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희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냥 벤치마크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벤치마크 뭡니까? 글로벌리 그 주식 인덱스에서 미국 비중이 60%, 네. 뭐 중국 비중이 한 뭐 5, 6%, 한국 비중이 뭐 2%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을 2%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한 논리가 이제 홈 바이어스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파이낸스 상황에 따라서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느 네.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올해? 올해 네, 올해. 이렇게 질문을 처음부터 네. 드렸어야 됐네요. 작년에는 뭐 한국이 제일 좋았고, 압도적이었고. 네, 압도적이었는데, 5%나 네.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13%, 네, 한국은 70%. 그렇죠.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올해도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예, 네.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기는 조금 네. 왜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 그런가요? 일단은 상반기 특히 1, 4분기 흐름은 한국이 좋을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은 지금 반도체에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는 마켓 구조로 이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어닝이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시장이 좀 변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 중반 정도 지날 때쯤 되면은 2027년도 어닝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의 어떤 변동성 리스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산 배분 측면에서 네. 주식과 채권 말고 그 외의 자산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근래에 각광받고 있는 게 골드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요새 뭐 부동산 얘기는 뭐 물론 국내 네. 주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금융자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주식 채권에 대해서 글로벌 연기금들의 환급률 6대4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 4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비중 4에 대해서요? 채권 비중 4에 네. 대해서. 왜냐하면 가장 큰 이 문제, 이 생각의 출발점은 뭐냐하면 이 선진국 정부가 네. 네. 자기의 재정 네.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판단에.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고 있다. 약간 재정이 일단은 적자가 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재정 적자가 심하면 당연히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채가 남발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선진국 정부가 그렇게 책임 있게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 그럼 채권의 가치가 과연 옛날만큼 높은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채가 지금 더 이상 트리플 A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글로벌 상대 신용평가회사가 다 이제 그 AA 플러스로 일단 다 낮춰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작년에 프랑스도 이슈가 있었고 영국도 이제 지금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한테 진짜 40%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골드한테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만 펀더멘털 이유까지 겹쳐가지고 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탈달러의 움직임, 미국채를 좀 버리고 골드를 더 사는 그런 움직임을 실제로 취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근래 이제 골드 값이 이제 강세를 띠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채권은 예전처럼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자산 배분의 한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봐요. 예. 대신에 이제 주식을 하시고 골드를 좀 채우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대 4가 아니라 6대 2대 2대 그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좀 많이 오른 게 있잖아요. 4,500도 터치하고 지금 조금 네. 내려오긴 했지만 네. 한돈 값이 그 열돈 한돈 값이 거의 9만 얼마였지? 90만 90만 원대라고 원 막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습니다. 아, 센터장님, 장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 말고 네. 은이나 네. 뭐 백금 이쪽도 좋게 보세요? 사실 이제 금을 추천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은 사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이 이제 가장 어떤 확실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요. 네. 거기까지 일단 잘라서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은은 원래 금값이 셀 때 같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네. 그리고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오를 때 더 세게 오른다는 얘기죠. 최근에 우리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값은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은에 최근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히토류하고 같은 스토리가 붙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 자원으로 해서 수출 통제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도 이제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막 개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은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은을 통제를 하려는. 미국은 전략 자원으로 은을 최근에 분류했습니다. 네. 미국도. 아. 중국도 그에 상응해서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희소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은도 그런 스토리가 붙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 히토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히토류 테마를 갖다가 작년 중반 이후로 주식의 중요한 테마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은값도 상당한 어떤 지지력이 지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 투자 말고도 나는 좀 더 레버리지랑 약간 그 스릴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도 또 고려를 조금 해보는- 하셔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리스크는 좀 크다라는 건 좀 유념하시고 네. 조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 대비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 해지 플레이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인플레 헤지 플레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의 어떤 대신해주는 역할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증시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센터장님의 뷰를 좀 보니까 네. 국내 쪽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요. 네. 예, 중국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저희가 사실 작년 연초 이후에 이제 2025년 초로 이제 돌아가 보면 네. 23년도 4년도에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한 25%씩 2년씩 막 네. 올랐으니까 와, 이 상태로 미국이 또 20%씩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실제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제3세계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중국을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더 잘 가긴 했었고요. 맞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약간 이제 모멘텀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 수익률은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죠. 네. 뭐 저희 나름 뭐 콜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중국을 밀 때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는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20 몇 배인데 PER 기준으로 중국은 이제 저희가 당신 밀 때만 해도 10배가 안 됐고 네.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12배, 13배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22배, 여기는 이제 12배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격차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너무 심하다라고 봐요. 아, 미국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기술 캐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오버웨이트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은 그 매크로 상황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익 전망치가 연초에 높게 잡히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흘러 내려가는 그림에서 그런 보면 경향이 있어요. 그렇네요. 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좀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책적인 노력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예,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둘 중에 비중을 높인다면은 중국 쪽에 좀 더 비중을 싣고 가는 게 맞겠네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저희는 중국의 뭐 반도체, 네. 기술주, AI 또는 배터리까지 중심으로 해서 예, 중국에 대한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으로 테크 쪽으로 중국 쪽 주식 네. 유망하게 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네. 1, 4분기까지는 좀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아니요. 2, 4분기부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 4분기가 수익률 내기 좋은 환경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분기를 딱 잘라 보면은 1, 4분기가 제일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수급적으로도 저희 뭐 지점 많은 회사들은 다 느끼고 있는데 네네. 요새 지점에 매우 몹시 바쁜 상황입니다. 반도체 손님들이 네. 아니 뭐든 해야 되겠다. 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지수가 있다. 4,500을 갔으니까 이거는 진짜 충분히 움직일 만한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어쨌든 12월 뭐 이럴 때부터 이미 이제 많이들 네. 지점에서 매우 바쁜 상황인데
고객 예탁금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식 관련된 유동성 뭐 대기 자금들이 여전히 많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네. 보다 이제 펀더멘탈리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업 이익, 기업 이익인데 한국 주식이 2025년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300조 정도 네. 예, 되고 올해는 사실 뭐 현 시점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전망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으로 대충 딱 잘라봤을 때는 한 450조 정도. 여기 제가 제시한 차트는 또 뭐 한 430조밖에 안 네. 되지만 계속 이미 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 450조 정도 기준으로 지금 삼을 수 있습니다. 이 450조 중에 약 200조가 반도체 빅2에서 나오는 예. 센터장님, 오늘도 나온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150조, 뭐 하이닉스가 130조 이렇게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누가 많이 지르나 약간 대회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상단이고 그거는요. 네. 일단은 약간 중간값 정도로 보면 아직 200조는 안 되는데 대충 200조로 잡을게요. 네. 그래서 빅2가 200조, 나머지가 250조. 그러니까 빅2가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센터장님도 여기 애널리스트 엄청 오래된 걸로 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1년 만에 저렇게 퀀덤 점프 하는 일이 있었었나요, 저희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 2025년이 지금 아직 숫자는 다 안 나왔는데 290조, 300조라고 하면은 올해 좀 많이 나오면 50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대략 뭐 이렇게 10%. 1년 만에 이익이 막 150조, 200조 이렇게 증가했던 사례가 그렇죠. 예. 그 코스피의 강세 배경은 약간 그런 이익의 퀀덤 점프 여기 기대감에서 좀 오로지 찾을 수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450조잖아요. 네. 한국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오늘? 한 4천조? 그렇죠. 4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450조. 그 순이익을 갖다가 좀 많이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한 350조라고 쳐요. 네네. 네. 그러면은 350조 대비해서 4천조면 네. PER이 11배 살짝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아 예,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이제 말씀 계속 우리 같이 하고 있지만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네. 예, 그래서 올해 실제 결과가 연말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지만 네. 현재 1, 4분기 상황에서 이런 전망이 갑자기 훼손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그렇고 1, 4분기가 정말 편한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지금 하루 매일 100포인트 오르는 거 예. 살짝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렇죠. 이거 약간 예. 뭔가 불안불안한데 네. 이게 사실상이 그냥 일시적인 불안이지 1분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위로 보고 가는 게 그렇습니다. 좋다.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중 변동성 큰 날이 앞으로 이제 점점 많아질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 자체가 원체 받쳐주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1, 4분기 구간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나쁘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계속 이제 강세일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거라는 보여지고 기대감도 높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 4분기 지나고 올해 중반쯤 되면은 내년도 네. 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의견이 또 갈리겠죠 이제 그렇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2027년이 아니라 28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켠에서 있을 것이고 네.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2027년도에 꺾인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은 뭐냐 미국의 AI 네. 결국은 수익성을 가지고 시장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점차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지는 현재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망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반쯤 되면은 그런 의견들이 좀 갈리는 구간이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 4분기보다는 조금 덜 편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뭐 금 쪽으로도 좀 더 돈을 옮겨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채권으로 갈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여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이 내는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보다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크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은 지금 중국하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심하게 디스카운트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나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PER이 중국보다 반드시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에 투자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럼 네. 또 다른 섹터를 저희가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센터장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반도체 외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그 외 섹터들은 조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증권업 이렇게 이제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로보틱스하고 연계되면서 네, 맞죠.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실적을 봤을 때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섹터가 이제 말씀드린 네. 요 세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은 뭐 살짝 애매하지만 전력기기랑 그다음에 조선은 결국에는 수주 베이스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니까 네. 그게 좀 더 약간 이익에 대해서는 가시성이 있는 업종들로 보면 되는 거죠. 이익의 가시성이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못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의 강력함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증권업은 뭐 지금 계속해서 양호한 유동성 여건 하에서 네. 그리고 어떤 나라건 다 이제 재정이건 통화건 다 돈을 어쨌든 다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업이 특히나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실적은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들이 계속 푸는 거 M2 증가율이 대략 뭐 올해에도 8% 정도 그 증가율로 나온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올해도 현금 들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겠네요. 저희는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현금 많이 갖고 가실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너무 이제 어떤 주식시장이 대단히 크게 흔들리면서 현금이 무조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게 걱정된다고 하시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체 투자 쪽으로 골드 같은 그런 쪽으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저희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센터장님의 코멘트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핵심에 바로 반응이 짚어주셔서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좋다. 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센터장님을 자주 모시지는 못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꼭 이것만은 당부드리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꼭 말씀드리는 것은 분산 투자 엄청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투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다 왜 항상 말씀드리냐 하면 네. 아무리 분산을 하라고 말씀드려도 하나만 사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에서 승부 보려는 게 하나만 한국의 사세요. 특성이죠. 지금 삼성전자 살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네. 저는 둘 다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뭐 저희가 삼성전자를 좀 더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섹터나 추천드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산해서 사실 것을 꼭 권유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소액일지라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버릇을 꼭 가지시기를 항상 저희가 권유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사실 분산이라는 것이 뭐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뭐 리스크 해지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분산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리스크의 분산 차원이 아니라 수익 기회의 분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성장하는 섹터가 되게 많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발을 걸치고 있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익 기회의 분산이다라는 좀 적극적인 의미로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소액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